아빠가 할머니한테 세균 있다고 가지 말랐어.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엄마 우리 집에 며칠 계신대. 어머니? 어머니도 세균 많으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 어머니, 어서 오세요. 손 소독하시고 들어오실게요. 병원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암 수술을 마친 친정 엄마를 집에 모셨다가 병원 세균 운운하며 엄마에게 상처 준 남편. 며칠 뒤 시어머니가 오자 아내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손소독제, 마스크, 수저 따로, 아이들 피하기. 당신이 한 행동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은 돌려받고 나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서울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박영숙 환자의 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제거했으니까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밤새도록 느꼈던 그 공포감이 이제는 회복으로 인한 다른 종류의 불안감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 수술을 결정해야 했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수술대에서 깨어났을 때의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영숙을 지쳐버리게 했습니다. 의사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말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특히 딸의 가정에서요.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현미에게 연락했어요. 딸이 시간을 내서 병원에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월요일에 가면 돼? 전화통 너머로 현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영숙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딸의 가정에 폐를 끼치게 될까봐. 특히 사위, 준호가 편애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엄마, 준호가 괜찮다고 했어. 며칠이라도 쉬다가 가. 회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현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뭔가를 느꼈습니다. 딸의 목소리 아래 흐르는 뭔가 다른 감정들. 불안감,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느낌. 하지만 딸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깨어났거든요.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는 그 본능이. 알겠어. 고마워, 미진아. 정말 고마워.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병원 창문을 통해 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자신에게 얼마나 환영받는 공간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퇴원 날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살이 따뜻했어요. 영숙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자신의 몸이 유리처럼 깨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러움으로 절개 부위는 아직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그 묘한 통증들. 현미가 옆에 있었어요.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짐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어머니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 아무도 서두르지 않아. 현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딸로서의 사랑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 응, 고마워 딸아. 영숙이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영숙이가 더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어요. 현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어요. 둘은 함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푹 쉬면 돼.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현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응, 정말 고마워. 영숙이가 대답했어요. 근데 사위 괜찮을까? 영숙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집에 가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엄마, 그런 말하지 마. 현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가 좋다고 했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자주 보고 싶어 해. 정말 괜찮아. 영숙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표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깨어났거든요.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는 그 본능이.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자동차로 향하는 길, 영숙은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고요하고도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병원의 넓은 부지를 빠져나가 도시의 번잡한 도로로 진입할 때마다 영숙이의 시선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들을 무심코 따라가고 있었어요. 건설 중인 빌딩들, 바쁜 발걸음의 보행자들, 신호등의 색깔 변화들, 일상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영숙이에게는 낯설고도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에 가는 거구나. 지난 한 달간의 병원 시간들이 영화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수술 하루 전날의 가슴을 졸이던 밤새기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 그 어떤 말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던 그 심리적 공포와 막연한 불안감들, 그리고 수술대에서 깨어났을 때의 그 안도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순간이 이제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회복 과정들도 떠올랐어요.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절개 부위의 통증들, 병원 천장에 반복되는 풍경, 간호사들의 다정한 격려들, 그리고 딸이 옆에서 건넨 따뜻한 손길들. 엄마, 기분이 어때? 너무 힘들지는 않아? 현미가 신경 써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영숙이가 창밖의 도시 풍경을 계속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함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안도감도 함께 흐르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쉬면 괜찮을 거야. 회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현미가 제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응, 그렇게 하자. 영숙이가 딸의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자동차가 강남의 우뚝 솟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진입했어요. 그녀와 딸이 함께 살 공간. 현미와 준호가 함께 만들어낸 가정이 있는 그곳으로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준호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는 지극히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표정도 곱기만 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친절함 아래로 흐르는 뭔가 다른 감정. 마치 연기처럼 표면을 덮고 있는 그런 감정. 사위, 패 끼쳐서 정말 미안해. 영숙이가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미가 어머니를 방으로 부드럽게 안내했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야.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와. 편하게 누워. 현미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조심스럽게 누웠어요. 현미가 어머니 위에 가볍고도 따뜻한 담요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약 시간 되면 깨워줄게, 엄마. 지금은 편하게 쉬어. 몸이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해. 현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응, 고마워. 너 할 일 해. 엄마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현미가 방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조금 열어두고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료용 조명이 아닌 집의 천장을 보는 이 감정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집이구나. 내 딸의 집에서 회복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그 뭉클함 아래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소리 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처음 이틀은 실제로 괜찮았어요. 준호도 예상과 달리 매우 친절했습니다. 영숙이가 약을 먹을 시간에는 자신이 직접 찾아와 밥을 챙겨주었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먼저 챙겨주곤 했어요. 하지만 셋째 날부터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쉬고 있는 영숙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딘가 모를 불편함과 거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특별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준호는 곧장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계절에 환기가 중요하긴 해. 준호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녁이었고 밖의 바람은 차갑고 쌀쌀했습니다. 마치 칼처럼 차가웠어요. 현미는 그것을 봤습니다. 남편이 뭘 하려는 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밥 준비됐어, 엄마. 천천히 와. 현미가 호출했습니다. 영숙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준호도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영숙은 느꼈습니다. 첫날의 따뜻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런 공기. 영숙이 조심스레 젓가락을 집었어요. 입에 밥을 담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자꾸만 그쪽을 쳐다봤어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관찰하듯이 영숙의 입가를 자세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감염 징후를 찾아내려는 그런 눈빛으로. 몇 분이 흘렀을까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을 다녀오신 분이니까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겉으로는 우려가 하지만 그 아래로는 뭔가 다른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의도, 혹은 불편함을 표현하려는 의도. 영숙은 젓가락을 멈췄어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애들한테 괜히 병원균이 옮으면 어떡해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음식을 먹는 어머니를 정조준하듯이 바라보며.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알면서도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현미가 조심스럽게 개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감염 검사를 다 마쳤고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어.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준호가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아주 신중한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식탁의 공기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온도계의 수온이 내려가는 것처럼. 영숙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의 음식들이 갑자기 맛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더 깊은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자신이 불청객이라는 느낌, 자신의 존재가 이 가정의 부담이라는 느낌, 그것이 영숙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거실에서 영숙을 봤어요. 어머니, 손은 자주 씻으셔야 해요. 병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훈계하는 톤이었어요. 그리고 손주들이랑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 면역력 약할 수 있으니까. 현미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안지 못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보, 현미가 말하려 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명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조심하려는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갔어요. 마치 대화를 끝내버리려는 듯이. 현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 표정이 현미의 가슴을 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점점 자신의 방 안으로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기를 고집했어요. 엄마, 밥이 식겠어. 함께 거실에서 먹자. 현미가 여러 번 권했습니다. 괜찮아, 딸아. 여기서 먹을게. 편하니까. 영숙이가 거절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다가 할머니 방으로 와려고 하면 영숙은 먼저 일어나 아이와의 거리를 벌렸어요. 마치 자신이 독처럼 감염되기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할머니, 할머니. 손자가 방문 앞까지 달려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하지만 영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먼저 일어나 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병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멀리 있어야 한단다. 영숙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빛은 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말에 슬픈 표정으로 멈춰 섰어요. 왜? 할머니랑 놀고 싶은데.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온 세상의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다 나으면 놀자. 약속할게.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날이 올까 하는 의구심이 그녀의 눈빛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준호가 거실에서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주들을 향해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할머니한테 균올마. 준호가 외쳤습니다. 손주들도 킥킥거리며 달려왔어요. 그 목소리를 방에서 들은 영숙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농담인지 진심 어린 경고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거든요. 현미는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한순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도 함께 말이에요. 현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컵을 식탁에 조용하고도 결정적으로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가진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어떤 결심을 담은 것처럼.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결국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딸아, 이제 갈 시간인 것 같다. 영숙이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있었어요. 현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아직 더 있어야 해. 회복이. 현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난 괜찮아. 정말로. 영숙이가 대답했어요. 혼자 집에 있어도 괜찮아. 이제 충분히 회복된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현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더 쉬어야 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짜 괜찮아, 미진아. 영숙이가 현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의 온기는
어머니와 딸 사이에 가장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 사위도 불편해 보이고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순수한 모정이 있었어요. 자신의 고통보다 딸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절절한 모정이. 엄마, 그건 현미가 항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갈게. 영숙이가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짐을 천천히 하지만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챙겼습니다. 현미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짐을 들어주고 어머니를 지탱해주며 엄마, 진짜 너무 미안해. 현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을 넘어선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 그리고 결심. 아니야, 괜찮아. 영숙이가 대답했어요.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정말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영숙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라도 되는 양. 정말 고마워, 미진아. 진짜 고마워.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현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집의 분위기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졌어요. 마치 뭔가 긴장된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처럼. 준호는 여전히 쾌활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현미의 눈은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심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엄마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에 밥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현미가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하지만 마음이 여기저기 흐릿한 상태에서 준호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준호가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응? 현미가 대답했습니다. 밥을 퍼내는 손이 약간 굳어졌어요. 우리 엄마가 다음 주에 며칠 자고 간대. 준호가 아무렇지 않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현미의 손가락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뭐라고? 현미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아래로는 뭔가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차분함의 표면 아래로 흐르는 뭔가. 엄마가 요즘 혼자 계시니까 좀 모셔야 할 것 같아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매우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현미는 준호를 봤어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정성이라는 게 어디에도 없었어요. 단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런 자기 만족만이 있을 뿐. 그리고 현미는 그 순간 뭔가를 결심했습니다. 현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한 지 이틀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현미는 조용하면서도 의연한 손길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담담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응?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병원을 다니잖아. 현미가 천천히 하나하나의 단어를 명확히 하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준호가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자주 받으셔야 하고 병원 가시는 횟수도 많으실 텐데. 현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정확하게 누르는 것처럼 명확했어요. 응. 그래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미가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오실 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할까 싶어서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올 때의 그 침묵처럼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한테는 병원 다니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현미가 마치 일상적인 가정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도 명확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져 갔습니다. 괜히 애들한테 균이라도 옮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현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스크라도 써야 할까? 현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적 색채도 없었어요. 순전히 논리적이고 순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끔찍했습니다. 그거랑 지금이 같은 거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뭐가 달라? 현미가 물었어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겁기만 했습니다. 넌 똑같이 생각하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야. 현미가 대답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난 며느리로서 당신 엄마께 따뜻하고 정성 어린 태도로 대해드리고 싶어. 그게 아니라 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달아날 수 없는 사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뭐가 달라? 현미가 다시 물었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 엄마 오셨을 때 현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한테 균이 옮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신다는 게 이게 대체 뭐야? 현미가 물었어요. 식탁 위의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정의 온기도 함께 사라져가는 것처럼.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최정미가 짐을 들고 도착했어요. 나왔어. 최정미가 크고도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현미가 나가 맞이했습니다. 표정은 밝았어요. 그 밝음이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며칠간 불편하시겠지만 편하게 계세요. 현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현미는 현관 앞에 작은 손소독제를 가져다 놨어요. 어머니, 들어오시기 전에 손소독부터 하세요. 현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정미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최정미가 물었어요. 병원을 자주 다니시잖아요. 현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최정미는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닦았어요.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미진아, 이게... 준호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현미는 이미 엄마를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현미는 마스크를 끼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밥을 놨어요. 그리고 수저를 따로 놓았습니다. 최정미와 준호를 위한 수저 한 세트, 그리고 현미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다른 세트. 어머니, 앉으세요. 현미가 말했어요.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최정미가 밥상에 앉았습니다. 최정미의 얼굴에는 뭔가 이상함이 떠올랐어요. 미진아, 넌 왜 마스크를? 최정미가 물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시니까요. 현미가 대답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준호는 현미를 봤습니다. 미진아,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당신 말을 듣고 있는 거야. 현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병원 다니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최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밥의 맛은 예전 같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모래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식사 중간에 손주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미가 먼저 아이를 뒤로 당겼어요. 가까이 가지 마. 현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자주 다니신 분이면 면역 약한 사람 위험할 수도 있대. 순간 식탁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정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준호도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현미가 물었어요. 엄마가 상처받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미가 준호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도 그랬어. 현미가 말했습니다. 정적? 그 정적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간 겪었던 상처들, 미안해하며 떠나간 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 자신의 미래. 그리고 현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느껴야 해. 우리 엄마가 느껴야 했던 그 기분들을. 최정민은 현미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후회도, 어떤 연민도 없었습니다. 단지 명확한 분노와 차가운 결심만이 있을 뿐. 최정민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최정민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해? 준호가 물었어요. 그냥 집일이 많아서. 최정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진실은 더 깊었습니다. 최정민은 현미가 해준 것을 이해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것인지를. 그리고 그 상처를 직접 느껴야 했어요. 마치 약이 되도록. 현미는 최정미가 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현관까지 배웅했을 뿐.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현미가 말했어요. 정중하고도 따뜻하게. 마치 손님을 배웅하는 것처럼. 최정민은 현미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그가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박영숙이 떠나가며 놓고 간 약봉지가 여전히 남겨져 있었어요. 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진 그 작은 주머니. 준호의 시선이 그 약봉지에서 떠날 수 없었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정말 오래 봤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달려가고 싶을 때 괜찮으니까 와라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는 할머니가 필요했을 텐데요. 하지만 준호는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차별과 상처로운 말들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현미는 거실 입구에서 조용히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야 할 것이 없다는 듯이. 준호의 얼굴에는 후회라는 감정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치 차가운 물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현미에게 말했어요. 미진아, 어머니께 연락할 수 있을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약했어요. 현미는 준호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동정도 없었어요. 단지 차가움만이 있을 뿐. 뭐 하려고? 현미가 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준호가 말했어요. 죄송해. 현미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차갑고도 무거운 웃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말한 그런 말들이 죄송하단 말로 해결될까? 준호는 현미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절망만이 있을 뿐. 준호는 답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은 돌려받고 나서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당신이 남에게 한 말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다는 것을. 집은 조용했어요. 마치 누군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처럼. 준호는 침묵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그 침묵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상처가 되는 말은 돌려받고 나서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한 말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